오늘은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되새겨봐야 할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올해 68이 되신 이 어머니는 자식 내외가 맞벌이로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선뜻 짐을 싸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가족의 화목과 고마움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불과 며칠 뒤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던진 한마디는 어머니의 가슴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묵묵히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당당히 맞서시겠습니까? 혈연의 정과 신뢰의 금이 갔을 때 전화 한 통과 단호한 행동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진심을 다 바쳤던 한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온 가족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나이 이제 68입니다. 퇴직 후에는 고향인 전라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농사도 짓고 차도 마시고 뉴스나 보며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절에도 다니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결국 짐을 싸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건 전화였습니다. 부부가 맞벌이하느라 너무 바쁜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어린 손주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와서 도와주실 수 없겠느냐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핏줄, 내 손주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서울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참 따뜻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가 온다고 특별히 휴가까지 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지은이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와서 쉬세요. 라며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정성껏 끓인 삼계탕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 녀석도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며 품에 안겨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재롱을 보고 있으니 이번 상경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는 제 방을 정리해주며 어머니 앞으로 이 방 쓰시면 돼요. 옷장도 반이나 비워뒀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사양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고부 갈등은 우리 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 이유식을 만들고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은이는 출근할 때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마음이 놓여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민수도 퇴근하면 제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입맛엔 맞으세요? 라고 다정하게 물어왔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자식들 편안하고 집안 화목한 것 외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이들이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폭풍의 전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가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주택담보대출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기특한 마음에 저도 그래, 젊을 때 아껴서 빚 갚는 게 최고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사는 게 고달픈 법이지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주저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긴장되더군요. 설거지를 하던 중 지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노란 스티커가 붙은 하얀 편지 봉투 못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아니에요. 제가 옷장 위에 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요.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저 가벼운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 퇴근하고 돌아온 지은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손주를 재우고 있는데 신발을 벗으며 민수에게 다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그 200만 원이 없어졌어.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남의 일에 참견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집 안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 잘 찾아봤어. 어디 딴 데 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죠.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옷장을 통째로 다 뒤졌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은행 입금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때 아들 민수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빨래 걷거나 방 정리하시다가 슬쩍 가져가신 거 아니야?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돈이 없어졌다니 다른 서랍도 잘 찾아본 게 맞느냐? 지은이는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뜻은 없고요. 그 돈이 대출 갚을 돈이라 며칠 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쓰려고 보니 사라졌어요. 저는 억울함에 되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사돈어른 오셨을 때 확인해 봤니? 그때 사돈께서 아이 봐주러 오셨었잖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저희 엄마는 안방엔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돈 봉투를 꺼내놓기 전이었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얼굴이 굳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 돌보느라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저는 어느새 이 집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나는 너희 아이 도와주러 온 사람이지 도둑놈 소리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지은이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보는 중이라서 그래요.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요. 민수야, 너는 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돈은 갑자기 사라졌고 집에는 우리 식구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가져갔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확인은 해봐야 하잖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리 아파가며 손주를 돌본 대가가 감사가 아니라 확인이라니요. 억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확인해라. 나는 깨끗하니까 못할 것 없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손을 씻으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방인이었구나. 자식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왔는데 결국 200만 원의 양심을 파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 친아들조차 믿어주지 않는 이 상황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론 저를 범인으로 낙인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다음 날 아침 집 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손주 우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지만 지은이는 곁에서 묵묵히 지켜볼 뿐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민수는 제 눈길을 피하며 출근하기 바빴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손주가 숟가락으로 그릇을 치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찾아봐라. 어디 잘못 둔 거 아니겠니? 그러자 민수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봤다니까요.
절대 잘못 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냥 내가 가져갔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민수는 주저하다가 결국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이 며칠 동안 집에 드나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누굴 의심해야 하는데요? 그 순간 마치 번개를 맞은 듯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는 내 애미가 그 200만 원이 탐나서 손을 댔을 거라 생각하느냐? 내 평생 누구한테 빚지지도 않았고 너희 돈 일전 한 푼 탐낸 적 없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지은이가 급히 달려 나와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수 씨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미 제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 그럼 이렇게 추측만 하지 말고 경찰을 부르자.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질 거 아니냐. 그래야 이 늙은이도 결백을 증명하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냉정해지세요. 경찰이라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냥 말로 풀면 될 일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로 푼다고. 방금 네가 나를 의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은아, 너도 경찰 부르는 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니?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보든지.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미 110일을 눌렀습니다. 여기 집 안 현금이 없어졌어요. 신고 좀 하려고요. 주소를 말하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지은이도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평생 아들 집에서 경찰을 부를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도둑이라는 낙인이 평생 제 등에 붙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젊은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적인 태도로 돈이 없어진 시점과 위치,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친정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그때 안방에 들어가시긴 했어요. 경찰은 기록하며 묻더군요. 그럼 그분이 봉투를 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분은 아니지만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정어머니까지 의심의 선상에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후 일단 유실물로 처리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은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봉투를 빈 거로 착각해서 다른 데 치우신 건 아니죠? 아이의 등을 토닥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너희 방에 들어간 적도 물건을 만진 적도 없다. 다음 날 점심 주방에서 밥을 데우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지은이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진짜로 경찰을 불렀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엄마도 경찰 조사받아야 할 판이라고. 아니, 그때 엄마가 왔었으니까 의심받는 거지. 제 손에 들린 국자가 냄비 속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은이는 마음속으로 친정엄마와 저 두 사람 모두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 지은이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 사돈댁까지 곤란해졌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나이 드셔서 그러니 그냥 이해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넘어지면 엄마를 부르던 그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잠재적 위험으로 여기는 차가운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돈어른이 기세등등하게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민수 서방,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지은이한테 들었네. 경찰이 나한테까지 연락해서 물어봤다며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망신을 줘. 사돈의 고함에 자다 깬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방에서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해서 엄마를 말렸지만 사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이 경찰을 불렀다면서요.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돈이 어디 있어. 무식하다는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를 도둑으로 몰아서 부른 게 아니라 명확히 밝히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나 싶어 부른 겁니다. 사돈은 콧방귀를 뀌며 밝히긴 뭘 밝혀. 이젠 서로 얼굴 보기도 껄끄럽게 생겼네. 라며 소리를 지르다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신발 한 켤레, 그리고 고향집 열쇠. 짐을 싸다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랑 공원 갔던 날이라는 삐뚤빼뚤한 글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굽히면서까지 이곳에 머물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에 짐을 내놓았습니다. 민수가 놀라 묻더군요. 어머니, 정말 가시게요? 저는 덤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집엔 도우미가 필요한 거지. 시어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손주는 예쁘지만 도둑 취급받으며 여기 있을 순 없다. 아들은 미안한 기색이었지만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다. 잘 지내라. 그렇게 저는 서울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하자 동네 친구 영순이가 묻더군요. 아니, 왜 벌써 왔어? 아들 집에서 몇 달은 있는다더니. 저는 그저 웃으며 아이고, 손주 녀석이 밤마다 울어서 이 늙은이 체력이 안 되네 라고 둘러댔습니다. 익숙한 방, 낡은 가스레인지, 20년 된 무쇠솥,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왔습니다.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부엌에서 쑥개떡을 찌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돈 찾았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민준이 장난감 상자 밑에요. 녀석이 봉투가 예쁘다고 종이 접기 하려고 구석에 숨겨놨나 봐요. 어제 장난감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졌어요. 지은이도 많이 울고 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다시 올라오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할머니만 찾아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너희에게 필요한 건 도우미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어머니였겠지. 나는 이제 괜찮다. 집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곳이란다. 전화를 끊고 햇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낡은 열쇠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200만 원보다 값진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는 저만의 온전한 공간이죠. 이제 누군가가 제 결백을 증명해 주길 바라지도 사과를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남은 생을 이 찻잔 속의 차처럼 맑고 깨끗하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을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결백을 지키십시오.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의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둘째, 존엄을 지키십시오. 자식이라도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늙었다고 무조건 희생하고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셋째, 자신의 선을 지키십시오. 돕는 것은 정이지만 오해받으면서까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돌아온 것이 불신이라면 그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200만 원의 행방이 밝혀졌다고 해서 이미 깨진 항아리가 다시 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억울한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마디의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깊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